네, 그럼 지금부터 원격 의료 현황과 추진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한국과학기자협회 부회장이신 민태원 국민일보 부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 과학기자대회 세 번째 세션 원격 의료 현황과 추진 전망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원격 의료는 오랫동안 제도와 논의가 진행되어 왔었지만 이 찬반 논쟁이 팽팽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해묵은 숙제입니다. 그러다가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신종 감염병 상황 속에서 비대면 트렌드가 주목받으면서 또다시 이 제도와 논의가 일었고요. 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좀 추진을 하다가 의료계 반발로 이렇게 좀 주춤하게 됐고, 이른바 의협이 사대학이라는 틀 속에서 같이 논의를 하자는 쪽으로 해서 의사 파악까지 이뤘고, 결국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결국은 파업이 중단되면서 일단은 봉합이 됐습니다. 일단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나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우리 세 번째 세션에서의 토론이 하나의 이슈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의료법상 원격 의료라는 것은 이미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유형 중에 일부 의사와 의사 간 원격 진료 에 해당되는 것은 아직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서 핵심이 바로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서도 사실은 기존에 하고 있던 의사와 의료인 간의 어떤 원격 자문이나 이런 형태보다는 원격 진료 개념에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제도와 논의 여부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생산적인 토론이 됐으면 하고요. 오늘 여러 학계와 의료계 그리고 산업계 여러 인사분들이 오셔서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송승재 한국 디지털 헬스 산업협회장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현 가천대 인공지능병원 추진단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겸 홍보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성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계 대표로 해서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에는 꼭 나왔어야 될 인사가 이제 정부 쪽의 인사였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쪽에 참석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 주제의 원격 의료라는 이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더라고요. 정부 쪽에서는 아무래도 비대면 진료, 비대면 의료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부담을 가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후에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이번 이런 공개 석상에서 어떤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사실은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네, 이제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생산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좀 질문이나 이런 거는 나중으로 좀 돌리고 먼저 각 참석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생각과 입장 이런 거를 먼저 듣는 쪽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주제 발표를 해주신 이현 가천대 인공지능병원 추진단장님께서 사실 12시에 공개된 그 주제 발표 내용에 보면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과연 이 원격 진료가 어떻게 계속돼야 되는지 꼭 필요한가, 그리고 앞으로 그 먼 미래에 원격 진료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하나의 전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좀 기본적인 입장이나 또 생각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뭐 강의를 보셨겠지만 제 입장이랄 것까지는 없고 좀 가급적 좀 삼자적인 입장에서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는 입장에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10여 년 전에 KT 한국통신하고 같이 전용선을 이용해서 모포하고 제가 속해 있는 질병에 간의 그 원격 진료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사회 분위기나 또 기술 수준이 뭐 좀 충분하지가 않아서 많은 제약이 있었고 뭐 보기 좋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좀 쓰라린 경험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살던 차에 최근에 이제 코비드19 사태에서 다시 한번 원격 진료가 각광을 받는 것 같아서 또 한번 내 입장을 정리해서 말할 기회가 있었으면 했는데 마침 이런 좋은 자리가에서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 원격 진료냐 아니냐, 뭐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이런 그 프레임 자체가 저는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문제의 본질은 우리 의사가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또 의료 시스템이 환자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진료의 질, 또 진료의 그 접근성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진료의 비용이죠. 이런 세 가지가 가장 꼭 필요한 얘기인데 논의가 잘 안 되고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런 식의 논의만 자꾸 이제 무성해서 좀 프레임을 바꿔서 우리가 잘 환자를 위해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또 세계 인류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고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되겠는지, 즉 말하자면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접촉이냐 비접촉이냐 이것보다도 이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해도 이 진료의 질이라든가 코스트,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앞으로는 논의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 마리 토끼, 진료의 코스트, 진료의 접근성, 진료의 질 이것을 잘 해낼 것이냐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생각이 되었으면,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 외래 환자의 한 3분의 1은 제가 이제 그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엄청 생각보다 저한테 부담이 많이 되었어요. 일단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333 진료, 그 3분 진료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비대면 진료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챙겨봐야 될 게 많고 제가 또 비대면 진료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야기도 많이 길어집니다. 이제 병원에 오시면 잘 알겠지만 외래에서 그렇게 오래 진료를 못합니다. 특히 대형 병원에서는 그냥 짧게 진료하고 또 다음 환자가 또 워낙 많으니까 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진료를 못하는데 원격 진료 상황이 되면 환자들이 그냥 마냥 그 시간을 구애 안 받고 충분히 자기 얘기를 해서 그 자체로는 좋은데 진료의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지고 제가 같은 시간 내에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그 숫자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라 토요일, 일요일 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밤 11시고 12시고 저한테 수시로 전화를 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겠거냐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좋은 점은 제가 진료하면서 처음 약사님들하고 또 심지어는 간병인하고도 제가 대화를 하면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간병인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는데요. 간병인하고 이제 환자는 요양병원에 있고 그 옆에 있는 간병인이 환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자기가 간병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해주니까 환자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환자하고 또 관계가 많이 좋아집니다. 이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오히려 환자하고 아주 친근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혼재해 있습니다. 물론 비대면 진료에 많은 문제점도 노정이 되는데 그건 차차 말씀드리기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세상 트렌드가 점점 이게 비대면 진료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것을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피할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해서 아주 우리한테 알맞고 그 사고가 별로 없는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하나의 다른 옵션으로, 물론 의료가 대면 진료가 물론 중심에 있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접촉, 비접촉 대면 진료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아까 말한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 입장이라면 입장이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영 교수님은 이제 현 소속 병원에서 아마 미리 이미 이런 원격 진료 개념 비대면 진료를 하시면서 겪은 또 느꼈던 그런 점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비대면이냐, 그 다음에 원격 진료냐, 비대면 진료냐 이런 어떤 개념을 떠나서 그런 어떤 프레임을 떠나서 진료의 질이나 그 다음에 진료의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면 진료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중심은 대면 진료를 주되 이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가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원격 진료라는 게 금지돼 있어서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전화 상담과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이런 곳에서는 코로나19가 좀 더 계기가 돼서 이 원격 진료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또 새로 도입을 하는 곳들이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격 진료, 또 비대면 진료의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와 국내 상황을 좀 비교하시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이오협회 이성규 부회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된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입니다. 일단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 원격 의료에 관련된 부분을 산업적 관점에서 한번 제가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바이오 산업계가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되게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힘든 의료인들, 많은 분들이 힘든 일도 있었지만 산업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의 바이오 산업을 한 단계 좀 점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이 원격 의료라고 하는 ES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격 의료가 물론 여러 가지 논쟁의 거리도 대척점에 서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분명하게 흑백의 논리도 아니고 공과 액수를 쳐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번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2월서부터 쭉 이제 겪으면서 기업과 그다음에 정부와 그다음에 여러 플레이어들이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모범 답안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선진국들이 저희가 이걸 대처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많은
의료 선진국들 또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의 선진국들이 한국을 많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이제 많은 선진국들이 한국의 여러 성공적인 대처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 추진의 과정을 보면서 많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선진국을 따라하지 말고 뭔가 표준화할 수 있고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는 선도국가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크게 두 가지를 저희는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K-바이오가 어느 정도 아주 좋은 포지션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청결성이라든지 그래서 산업적으로 본다면 이전에 중국이나 다른 데에 갔던 여러 가지 오퍼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낳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저희들을 많이 보지 않았던 그 빅 마케터들이 이제 우리의 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바이오 산업을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가장 터닝 포인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관점에서 저희가 이 원격 의료, 특히 뭐 ELS하고 대변될 수 있는 원격 의료가 이 바이오 산업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원격 의료라고 하는 것이 의료 자체만의 행위로 한정되지는 않을 것, 산업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한정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기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앱을 개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IT를 기반한 여러 가지 산업적인 기회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결국 나오는 그런 결과물들이 이제 국민들이나 여러 많은 분들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원격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원격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많은 플레이어들이 서로가 불만 가지지 않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뭔가 하나씩 완성되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많은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외국에서도 이제 이 원격 의료라든지 ELS에 관련된 부분에 많은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바이두랑 대표적으로 원격 의료에 관련된 부분에 산업적인 접근, 그다음에 산업적 접근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국민과 의료진한테 혜택을 부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근데 그 규제 완화의 속도라든지 정도가 기존에 저희가 느꼈던 그런 규제 완화의 속도가 아니고 아주 파격적인 규제 완화의 속도를 가지고 완전 네거티브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그 이 결과물들을 좀 나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국가 원격 의료 가이드라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서 100% 원격 의료에 관련된 부분에 합의점을 찾지는 아직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같은 목표점을 가지고 하나씩 해결해가면서 저희가 예측 가능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좀 볼만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뭐 인도뿐만이 아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조차도 이런 원격 의료에 관련된 기술을 전격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너무 산업적 관점에서 이 원격 의료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결국 원격 의료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산업이 동반돼서 많은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나와서 좀 더 풍부한 이제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많은 나라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많은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많은 어떤 기술을 통해서 지금 산업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산업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파생물들이 여러 국민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뭔가 저희가 그 평행성을 달리는 그러한 주장보다는 뭔가 목표점을 가지고 서로가 좀 양보할 수 있는 저희가 너무나 원격 의료에 관해서 논쟁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의 이 논의가 아마 이제 이걸 좀 더 저희가 건설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얘기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바이오 협회 단체 바이오 협회라는 단체에 이렇게 몸 담고 계시다 보니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의 확대 또 활용되는 그런 상황들을 각 나라별로 조금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중요한 말씀은
이 원격 의료라는 게 또 원격 진료라는 게 그 의료 자체뿐만 아니라 거기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들도 있는 만큼 어떤 그 찬반이라는 어떤 흑백 논리를 떠나서 좀 상생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이런 원격 의료 진료라는 거를 이렇게 늘 항상 논쟁의 핵심에는 역시 이제 의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많이 논의가 돼 왔지만 의료계 반대에 의해서 진척이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사실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의료계는 또 의료계 나름대로 이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을 갖고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원격 진료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의료계의 그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말씀을 듣겠는데요. 일단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원격 진료가 의사협회는 확실히 이 코로나19 상황 또 이후에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일단 그런 것도 좀 입장을 밝혀주시고 하실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이렇게 질문을 벌써 주셔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일단은 저희 협회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공개가 된 이제 발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제 사회를 보시면서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원격 의료는 사실 법적으로는 지금 의료인 간의 어떤 협진 개념의 원격 의료는 이미 허용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아직 이제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의사 환자 간의 직접적인 원격 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 협회의 입장은 사실 뭐 어떤 협회의 어떤 개별 인사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협회 전체적인 방향성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저희가 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대한의사협회를 이제 KMA이거든요. 코리안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인데 KMA 폴리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이 각종 정책이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한 공식적인 입장들이 있는데요. 이 KMA 폴리시에서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특히나 이제 산업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목적에서 추진이 되는 원격 진료는 저희는 반대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치만은 분명히 2014년에 저희가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도 큰 갈등을 빚은 적이 있고 이번에 또 2020년에 6년 만에 다시 또 사실 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 어떤 기술의 진보라든지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있어서 그것이 의학과 접목이 되면서 환자에게도 또 의료인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저희도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 여름에 정부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저희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부에 요구했던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원격 의료를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산업이 어떤 산업 육성의 목적, 소위 말하는 뉴딜이라든지 어떤 고용 창출의 목적이 주가 되는 이런 원격 진료 정책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다만 감염병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환자들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즉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정부와 논의하자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무조건적으로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살아남기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봐야지 하자 못 봤는데 이제 이현 교수님 자료를 먼저 이제 며칠 전에 봤었고요. 그다음에 강의는 제가 이제 오늘 오는 길에 쭉 듣고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대면이니까 안 돼, 대면이니까 돼, 이런 어떤 이런 흑백론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보다는
비대면도 필요하다면 대면 진료를 주로 하면서 비대면 진료도 필요하다면 어떤 도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환자를 통합적으로 돌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하자.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의료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의 어떤 비용이라든지 접근성의 문제 이 세 가지에서 현재 시스템에서 해결 못하는 데에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또 동의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올해 초부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이 원격 의료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고 사실 제가 이제 발표 자료에서 넣었습니다만 이 뭐 다양한 언론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오피니언 리더인 분들께서 원격 진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니 반드시 해야 되고 세계적인 시장이 굉장히 크게 열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큰 시장인데 의사협회 의료인들이 이걸 반대하기 때문에 못 나가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개탄스럽다라는 취지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 과정에서 원격 진료, 원격 의료나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청사진이 정말 뭐랄까요 홍수를 이루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나왔던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예컨대 우리 의료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 원격 의료를 통해서 다 풀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컨대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기관이 작은 의료기관도 있고 큰 의료기관도 있죠. 소위 말하는 이제 뭐 1, 2, 3차라든지 뭐 상급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구분들이 있는데 이 체계가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경증의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까운 작은 의료기관에서 해결을 하고요. 거기서 안 되는 것들을 큰 의료기관에 가서 해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 전달 체계인데 사실 굉장히 이제 어지러운 게 사실이죠. 원하면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원하면은 전국에 어디에 계신 분도 원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응급실을 통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 원격 의료를 하면 해결할 수 있다. 또 원격 의료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K 의료를 전 세계로 전파할 수 있고 수출할 수가 있다. 이런 어떤 청사진이 넘쳐나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실제로 이 현장에서 원격 의료를 수행할 수도 있는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비현실적이거나 현장의 어떤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느꼈던 것이고요. 다시 좀 이야기가 돌아와서 이현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세 가지의 어떤 과제, 질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질과 접근성 그리고 뭐죠? 제가 갑자기 세 가지인데 기억이 안 나요. 비용. 네, 비용 이 세 가지에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아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제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좀 기록들이 있습니다. 레포트들이 있는데요. 뭐 이제 OECD에서 올해 초에 이 헬스 워킹 페이퍼라고 해가지고 OECD 국가들의 원격 의료 현황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은 물론 이제 원격 의료를 통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진료를 할 수 있다든지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결과들도 상당히 나오더라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예컨대 비용 효과, 그러니까 원격 의료를 하면은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의료 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오히려 원격 의료를 통해서 의료 이용이 오히려 불필요한 이용이 촉발되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예컨대 심장의 어떤 이런 기능을 모니터링해서 심장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빨리 응급실에 가기 위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응급실 방문율이 오히려 훨씬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람이 좀 안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은 구축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오히려 심장에 대한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포커스를 하고 조금만 불편하거나 그래도 오히려 더 불안감을 갖고 의료를 이용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비용 효과 같은 경우도 사실 같은 나라, 심지어는 같은 제도하에 있는 같은 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 우리가 원격 의료 이야기할 때 일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일본에서 원격을 이용한 이 홈케어에 대해 가지고 이게 과연 비용 효과가 있느냐라고 분석을 했을 때 연구를 해보니까
한 반 정도는 효과 있다라고 나오고 반 정도는 오히려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경우가 많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격 의료 논의는 지금 워낙에 뭐 저희 의사들이 좀 반발을 하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지금 정부라든지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하자는 게 아니다. 전면적으로 원격 의료나 비대면 진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만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상황에서 하자는 것이고, 전체 질환을 다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만성 질환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고, 우리가 우려하는, 의사들이 우려하는 어떤 환자의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초진 환자는 하지 말고 재진 환자만 대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이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현실에 들어와서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가 않는 문제라는 점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만성 질환이 이제 특히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인데 흔히 이제 생각하시는 것이 그냥 약 먹는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가서 약을 먹으면 뭐 되는 거니까 그냥 뭐 원격으로 의사가 물어보는 질문에 몇 가지 대답을 하고 처방전을 원격으로 받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만성 질환을 진료하는 의사들은 사실 환자와 사실은 이 환자와 제대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환자와 환자가 어떻게 보면 좀 실갱이를 하고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병들이 이 증상이 없는 그런 병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 만날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찰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저희 대한의사협회가 기본적으로 원격 진료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인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은 저희는 진정성이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면은 정부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합의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원격 진료의 어떤 문제점 이외에도 실제로 여러 가지 조건을 제한해서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실제 적용을 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쉽지 않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반대 논리로 이야기했던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사분들이 원격 진료가 됐을 때 현장에서 느껴지는 어떤 고민, 이런 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서 어떤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어떤 공개 잘 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문제점들도 좀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산업계 쪽에서 이 원격 진료 지원 솔루션이나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제로 의료기관하고 같이 원격 진료를 이제 하려고 하는, 제한적으로지만은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분의 산업계 쪽에 이제 실질적으로 원격 진료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은 뭔지, 또 필요한 것은 뭔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송승재 한국 디지털 헬스 산업협회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 디지털 산업협회 송승재입니다. 일단 우리 저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논의의 프레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뭐 원격 의료냐 비대면 의료냐에 대한 용어 정리는 좀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일단 비대면 의료가 원격 의료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의료인인 거죠. 비대면 의료나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의료인이 환자를 만나는 방식이 다변화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대면 의료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환자를 만나는
이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달라진 방식에 의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체계들이 바뀌어야 될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에 대한 요양급여 체계가 바뀐다거나 내지는 뭐 급여나 비급여에 대한 얘기들 혹은 뭐 또 원격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여러 가지 기기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좀 전반적으로 좀 나눠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 그 결국에는 이게 허용이냐 비허용이냐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일단은 그 이제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료인들이 환자를 만나는 방식을 비대면으로 하지 않겠다. 우리 병원에서는 비대면 의료를 제공하지 않을 거야라고 선언하면 끝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외려 그 의료인들이 또 혹은 그 환자분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좀 계속 좀 일종의 정치적인 이슈로 자꾸 흘러가는 경향을 저희가 한 20년 정도 보고 있는데 더 이상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지금 비대면 의료, 원격 의료나 이제 비대면 의료 같은 경우에도 항상 산업화 논리에 대한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데요. 결국에는 비대면 의료도 또 원격 의료도 의료인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산업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대면으로 그 이제 환자를 보시다가 보완적으로 비대면 환경에서 환자를 보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 그 수단을 제공하는데 이제 그 한정되는 것이죠.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산업계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그 자체가 산업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네, 그리고 그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된 나라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산업적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한 12년 전에는 그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2009년에 한국에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산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생산과 소비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그 지금 접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료 같은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그 이제 재정만 70조에다가 이제 비급여까지 하면 200조가 넘어가는 뭐 시장으로 본다면 200조가 넘어가는 시장입니다. 근데 그 지금 그 자원 재원 자체가 그 이제 유통되는 좀 구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그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그거 자체가 이제 산업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논의에서 같은 개념을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는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도 좀 구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회사도 하나 하고 있는데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회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이제 재외국민 대상의 그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이제 규제 샌드박스로 임시 허가 받은 네,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재외국민 대상의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준비하다 보니까 일단 그 우리 이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333 안에 그 안 들어와요. 왜냐면 이제 병원마다 예를 들어 그 환자를 볼 때 20분을 하나의 슬롯으로 잡고 이제 그 서비스 설계를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의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많은 자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 슬롯이 되게 커져요. 그리고 거기에 그만큼 이제 그 환자가 비용에 그 이제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도 좀 늘어나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근데 뭐 항상 그렇지만 대면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이제 부담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면 의료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비대면이 필요하신 분들은 비대면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난달에 저희가 한 3주 정도 됐나요? 그 국감에서 이제 신현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제 2월 20날인가 그 복지부에서 한시적 전화 진료가 이제 허용이 됐었고 9월 달에 이제 약 7개월 동안 진행됐던 그 이제 전화 진료 건수가 80만 건 정도 된다고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올 5월 달에 그 복지부 발표에 의하면은 그 지금 전체 전화 진료 건수 중에 약 40% 정도가 의원에서 그 시행됐다고 하면 9월 달에 발표한 내용에서는
50% 이상이 의원급에서 이제 실시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동네 의원에서 비대면 의료 내지는 한시적 전화 진료 트랙을 태워서 환자를 만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아직 그 지금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이 없는 상황이고, 외려 그 이제 시행했던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이제 그 좀 논의의 프레임 자체를 이렇게 그 반응이 괜찮은 또 효용이 검증이 된 그 비대면 의료 내지는 원격 의료에 대해서 이제는 선택권을 더 이상 제한하지 말고 다 열어놓고 좀 그 이해관계자들이 그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렇게 논의의 프레임을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그 건강보험 체계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료급여를 포함해서 약 70조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 중에 어르신들이 지금 43% 이상 사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의료 자원의 효율화는 지금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 의료인들을 압박해서 그 이제 이 지금 사회보장체계로서의 건강보험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번에 의정협상 이번에 그 의사 단체들하고 이제 정부하고 파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제일 핵심에는 그 건보 재정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논의를 좀 끌어올려서 그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위해서 우리가 논의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또 그리고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고 비대면 의료를 그 이제 허용한다.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비급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전액 그 본인 부담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선별급여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말씀 여기에서 좀 마무리하고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계 측면에서 이 의료계가 주장하는 그 산업 육성 목적의 프레임으로 반대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이 비대면이냐 대면이냐는 각 주체 간에 어떤 선택권을 주자. 특히 이 의료의 어떤 제공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 수요자 측면인 그 환자 쪽에서도 상당히 좀 선택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원격 의료나 원격 진료의 논의가 정부나 의료계 쪽 또 산업계 쪽에서 늘 항상 이 프레임이 또 지어지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제공자가 있으면은 수요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가장 중요한데, 그 실제로 이 원격 진료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전화 상담과 그 처방이 이루어지고 어떤 혜택을 받은 상황에서 정부는 뭐 그게 그 큰 문제 없이 또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환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런 원격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님께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단체, 그러니까 제가 한국 환자단체연합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2014년 3월 7일 날 원격 의료에 대한 저희 공식 입장을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대한의사협회에서 그 이 원격 의료 때문에 그 파업을 하고 있을 때 그때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떤 입장을 냈냐면, 뭐 이렇게 원격 진료의 경우 도서 상관 벽지 등과 같이 의료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중증 장애와 같이 신체상 이유로 의료 시설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이제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따라서 원격 의료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우리 환자 단체들은 반대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의사협회의 입장과 별 다르지 않는, 그리고 그 뒤로 환자단체에서는 원격 의료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이제 입장을 내려고 한 2주 전부터 논의를 좀 해왔었거든요. 근데 저희 환자단체 입장은 되게 중요한 이 시간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근데 왜 아직까지 원격 의료가 진전이 없냐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그래서 도서 상관 벽지 거주 환자와 중증 장애인들과 같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 법률 개정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부 쪽에서 이제
의료기관 이용이 신체적으로 가능한 장애인이나 노인도 포함시키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 수술 후 추적 관찰에 필요한 중증 환자까지도 이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시범 사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를 통해 가지고 확대할지 아니면 아예 백지할지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법률 개정도 안 되고 상관벽지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도 안 됐고 시범 사업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지났냐면 6년 8개월이 지났죠. 6년 8개월 동안 원격으로 비대면 진료가 거의 이제 진척이 없다가 갑자기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굉장히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환자는 전혀 원격에 대한 기본적인 이 보호 장치나 그리고 충분한 충분한 그 습관이 안 된 상태에서 아까 80만 건 정도의 원격 의료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가 뭐냐? 80만 건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 환자들이 이 원격 의료의 비대면 진료의 맛을 별로 몰라서 환자가 원하는 원격으로 비대면 진료를 정부나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갑자기 코로나 이제 19 팬데믹에 등장한 게 이제 고혈압, 당뇨, 이제 만성 질환이 갑자기 등장했거든요. 저는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전 걱정이 뭐냐하면 오늘도 구체적으로 어쨌든 의료인 간의 원격으로 허용돼 있지만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이 이제 의사 간의 환자 원격이 허용되지 않는 이 구조가 계속 가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적어도 최대한 빨리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일단은 법률을 통해 가지고 원격을 환자 의사 간에 허용을 해주고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사유론을 통해서 계속 확대해 가야 되는데 그리고 굉장히 최근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이제 이 관련된 산업에 많이 산업이나 아니면 각종 연구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시범 사업을 좀 제대로 해서 이제는 원격으로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 많이 나왔고 이현 단장님도 이야기하셨고 조만간 아마 무인 자동차가 곧 아마 상용화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진료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무인 자동차 타고 환자를 찾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될 거고 최근에 황진 수가가 낮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수가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원격으로도 이런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 이 원격으로 부분이 너무 이렇게 느리다. 환자들도 최근에 뭐 호모 사피엔스, 호모 페이션 시대에서 신환자는 인공지능으로 무장하고 각종 IT 기술 이런 걸 무장하게 하는 환자들이 많고 있는데 이 원격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이 도구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이게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단체에서는 이제 원격 의료를 추진해야 된다. 예전에 시기상조라고 했지만 이제는 시기상조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좀 그 시기가 더 늦춰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원격 의료를 허용하고 다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사유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재진 환자 같은 이제 아까 김대하 대변인께서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되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개선해 가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제한으로 이제 지리적 제한이 있는 상관벽지 오지 있는 환자들이나 아니면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 예를 들면 와상 환자라든지 중증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들은 안정적으로 법적 장치에 따라서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론을 또 확대해가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자들의 입장, 환자단체의 입장을 좀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환자분들은 수혜자인데 그동안 이 논외에서 늘 항상 좀 맴돌았던 것 같은데 일단 제한적으로라도 먼저 시작을 하고 확대해야 된다라는 쪽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실 이 산업계, 의료계, 그다음에 환자들 입장을 다 취재를 하시면서 사실 언론이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자들의 어떤 부작용 문제라든지 원격 진료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에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산업계의 어려운 점, 그다음에 의료계가 우려하는 점 이런 거 다 사실 언론은 다 생각을 하고 보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 전문 기자께서 언론이 보는 원격 진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합니다. 네, 그 언론이 전반적인 걸 다 파악해야 되고 그런 고민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언론도 사실 그 환자 눈치도 봐야 되고 산업계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정부 눈치도 보면서 적절하게 어떻게 좀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원격 진료란 용어조차도 저도 참 헷갈리고 또 비대면 또 진료라고 했다가 또 디지털 헬스케어 뭐 그런 쪽으로 또 나왔다가 이 텔레메디신이라는 그 외국 용어를 그냥 쓰는 게 낫지 않나, 차라리 막 혼란스러운 그런 측면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빨리 통일된 용어로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저는 깜짝 놀란 게 안기정 대표가 이제 환자 단체에서도 이제 요걸 이제 요구한다.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과거에 좀 반대를 해왔던 어떤 쪽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걸 좀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의 변화가 좀 놀라운 거였고요. 실제로 이제 이현 교수님께서는 이제 코로나 이 사태 현재에도 지금 원격 진료를 하면서 오히려 그 의료진이 더 힘들다. 우리 해보니까 제가 봤을 때 환자가 수시 때때로 그냥 계속 질문을 하고 카톡으로 계속 화상 또 전화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와, 환자 참 궁금한 게 평소에 많았는데 평소 진료 시간에서는 진료를 질문을 못 하다가 또 집에 또 있으면 또 궁금한 게 막 생기죠. 그래서 막 진료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게 환자한테는 참 좋은 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좀 많이 변하고 있고 그 벌써 20년 전에 원격 진료의 어떤 주장과 지금 10년 전과 지금 현재 원격 진료에 대한 내용은 많이 바뀌고 있다. 사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의료 기술들이 사실 많이 발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외로 인공지능이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LOT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을 좀 바꾸고 있고 이게 다 의료기기 쪽에 포함이 되고 융합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좀 사실상 힘들었던 비대면 때 굉장히 약점으로 취급됐던 화상의 질이라든지 인터넷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많이 보충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문제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는데 이런 의료 제도에 대한 변화가 함께 따라줘야지만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는 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의사 입장에서 비대면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저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에 대해서도 분명히 서로 이제 의정 협의체 통해서 분명히 보완이 되고 보충이 되고 하겠지만 그 이외에 추가로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 원격 진료를 이제 하게 되면 중국이나 일본, 미국에서 보는 것처럼 원격 진료를 하면 반드시 원격 처방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원격의 약 배달 서비스까지 나와야 되고 약 배달된다면 환자가 또 제대로 먹는지 그런 감시 체계 그런 것도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묶어져서 종합적으로 환자가 정말 제대로 관리되고 그런 시스템이 잘 풀어나갈 때 그런 것이 완벽한 원격 진료의 어떤 하나의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계속 전혀 새로운 것들도 아니고 이런 기술들은 분명히 다 개개의 어떤 업체들 아니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라고 합니다. 다만 제도가 안 따라와서 그런 건 문제라는 생각이 되고요. 현재 그러면 어떤 가장 좋은 어떤 걸 해결할 수 있냐면 결국은 대면 진료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걸로 먼저 추진하는 것이 현재 어떤 상황에 봤을 때는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대면의 약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재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인공지능 그런 기술들이 융합되면서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좀 긍정적으로 코로나가 좀 안정화됐을 때 의정협의체에서 반드시 좀 해결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계속 그래 왔지만은 찬반 논쟁이 이어져 왔죠. 그래서 해결된 게 하나도 없고 여전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좀 돌파구가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들었는데요, 토론자분. 지금 뭐 다들 하실 말씀이 많아서 그런지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결국은 산업계와 환자 단체 쪽은 그다음에 정부도 조금 그렇지만은 이제 추진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의료계 또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도 반대 영미화 틀을 가져서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고 있는 그다음에 또 우려하고 있는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어떤 오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의료 사고 이런 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화상 원격 진료를 하시면서 해보시면서 실제 그런 어떤 오진이나 의료 사고 같은 게 있었는지 그런 거를 실제로 한번 진료를 해보신 이용 교수님께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뭐 가장 우려스러운 게 어떤 정보의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어떤 진료에 오류가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환자가 피해가 발생할까 봐 이제 그 우려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것을 못 느꼈고 또 진료하면서 제가 이것은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소환 오시라고 그래서 대면 진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제 상황에서 정말로 이렇게 정보 부족을 제가 심각하게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힘이 든 것이 문제라서 앞으로 이 원격 진료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점, 의료진이 힘들고 또 병원 자체가 진료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내지 않으면 환자만 좋고 의사가 불행하거나 환자만 좋고 의사가 뭐 더 병원이 불행하거나 어느 또 그 반대거나 하는 것들이 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사회가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걱정하면 한이 없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양자를 다 만족시키면서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지금 주장하는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 유니버설 베이직 서비스 이런 좀 방대한 목표를 실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법 문제 하나 말씀드리면 법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왜 법이 전화 진료를 했다는 것으로 직접 진료를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조금 더 정부나 법조계가 원격 진료에 대해서 좀 유연한 입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트 문제는 우리가 이 원격 진료를 잘 활용하고 또 AI나 이런 각종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면 환자 보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로스를 많이 줄이고 또 불필요한 합병증을 줄여서 코스트 절감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환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 김대하 대변인님께서 저희가 토론이 좀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혹시 못다한 말씀이나 이 찬성 필요하다고 하는 쪽에 이렇게 문제나 그동안 의료계에서 지적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혹시 반박하거나 좀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역시 이제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요.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한시 허용이 된 전화 상담과 처방을 지금 예로 많이 이제 들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도 80만 건 정도 하는 동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2월 말에 허용될 당시의 내용을 보시면요, 의사가 그 안전성을 이제 확보하는 경우에 하나요, 의사 판단에 의해서
해라라는 이제 조항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의사 선생님들마다 다 이제 성향은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아마 기존에 좀 잘 알고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분들에 한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특히 뭐 예컨대 고혈압 당뇨라면 이건 처방받는 환자의 만족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관리가 되는 정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현 교수님께서 지금 판례를 이제 발표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금 상충되는 판례,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는 두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5월에 파기환송이 된 무죄가 나왔다 파기환송이 된 판례를 보면 전화 처방을 했는데 의료법 위반이라는 게 분명히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화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 처방을 하기 위해서 전 단계에서 환자를 파악하는 그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내용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 그 판례만 가지고 전화나 원격으로 하는 게 현재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 뜨거운 주제다 보니까 그 각자 하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시간이 다 지나서 사실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 질문할 기회도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다음에 협회 차원에서 다시 이 원격 의료는 앞으로도 뜨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또 보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